직선 개방형 내각제 또는 독일식처럼 의전적 대통령을 실시하고 총리가 이끌어갈 방식 등등이 폭론화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4나라 가운데 불평등도를 1등부터 쭉 들어놓으면, 예를 들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복지도 잘 돼 있고 불평등도가 적은 반면에 맨 꼴찌 34등이 멕시코, 33등이 칠레, 32등이 한국, 31등이 미국, 이렇게 네 나라가 공통점이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 나머지 30나라는 전부 대통령제가 아니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시대의 과제가 불평등을 해결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광주에서 이 개헌 토론을 했을 때 광주의 시민사회의 공식 제안입니다. 개헌을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힘있게 밀고 가기가 어려우니 대선이 시작되면 각 정당과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광화문 광장에서 또는 광주에서 국민 앞에 개헌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약속하는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 우리가 교과서에 마그나 카르타 1215년에 영국에서 왕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시작된 시민 대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판 시민 대헌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광주 시민사회가 했고, 서울에서도 이것을 진지하게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제자 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국민의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이신 배준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말씀과 덧붙여서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 평일날 오전 시간을 국가를 위해, 개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국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주변에 국가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국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또 나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국가를 바꾼다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이 앞장서면 부마항쟁처럼 역사를 바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부산시당, 국민의당 부산시당이 꼭 국민의 편, 부산 시민의 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 배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이는 분만 좀 먼저 소개해 올리고,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는 나중에 다시 사회자가 별도로 소개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4선 국회의원이시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2007년도 대통령 후보였었죠. 그리고 우리 제가 2000년도에 부산시의원 27살에 출마할 때 그때 맺었던 인연, 17년의 인연이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돈 의원님은 이제 나중에 발제자로 하시기 때문에 소개를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당의 국가대개혁위원장이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정상원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당의 국가대개혁위원장이신 김승원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해운대을 지역위원장이신 권영대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부산 진을 지역위원장이신 이도국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사을 지역위원장이신 배강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북강서을 지역위원장이신 전태섭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기장군 지역위원장이신 공영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부산시당의 직능위원장이신 송기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부산시당 부위원장이신 서영진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우리 노승조 사상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부산시당의 이우호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대외협력특별위원장을 하셨죠? 우리 강신봉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시당의 직능위원장이신 우리 이규원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시당의 부위원장님이신다 정혜숙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시당의 장애인 부위원장님 우리 성함이 뭐더라? 김종건 우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예. 우리 오늘 대관하기 힘든 걸 대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자랑스러운 곧 우리 당의 시의원이 되실 겁니다. 전진영 시의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시당의 또 민원을 담당하는 그리고 우리 민원분과위원장이신 민원실장의 전종원 실장님 모셨습니다. 또 일일이 소개는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시간에 소중하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부산시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빈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토론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마치신 분들은 앞으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착석하시면 제가 소개를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자리를 조금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국회의원이십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이상돈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의 발제자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셨고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의 공동의장을 맡고 계시는 박재율 의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정책연구원의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는 송백석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경대 박범종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정보대 이성호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차민혁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돈 의원님의 발제와 함께 오늘 개헌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입니다. 저는 아시겠습니다만 6.25 전쟁 때 바로 부산에서 태어나서 2년 살다가 서울 수복이
서울가에 살았고 또 그 연휴로 뭐 제 네이버 보면은 출신이 부산대 있죠. 지난번 4.13 총선 때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선거도 치러서 참 저한테는 부산이 뭐 제2의 고향입니다. 제가 우리 국회 개헌특위위원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개헌특위가 어떻게 돼가는가, 왜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20분 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개헌특위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뭐 자문위원도 많이 위촉했고 뭐 공청회 또 토론 뭐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 등 주요 국가기관, 헌법기관들이죠. 이 헌법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이 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위원들 질문에 답하고 했습니다. 지금 소위 그래서 1소위가 기본권, 2소위가 이제 정부 형태 구조해서 또 계속 회의가 있고 아마도 한 달 이내에 헌법 초안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과연 그 대선 전까지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뭐 제가 기대하는 것과는 또 달리 현실이니까요. 자, 그럼 왜 이 시점에서 개헌 얘기가 나왔나? 개헌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쭉 나왔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역시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제도의 문제는 아닌가에 대한 반성이죠. 87년 이후에 30년 동안에 대통령이 6분이 나왔죠. 그러나 마지막 임기 4년차, 5년차에서 제대로 기능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분 대통령은 뭐 감옥에 갔고 두 분 대통령도 제일 마지막에는 아들 문제로 아주 거친 식물을 되다시피 했고 또 한 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고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고 또 한 분 대통령은 뭐 아직까지는 좀 건재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뭐 정권 바뀌면 좀 편안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 대통령은 뭐 임기도 못 채우고 청와대가 나올 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 제도, 우리 정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점은 뭐 학자들 사회에서는 많이 언급을 논의를 해왔던 겁니다. 세계는 정부 형태는 크게 봐서 뭐 내각제 또는 의원 정도죠. 의회 내각제를 따르는 국가들, 대통령제를 따르는 국가들, 그리고서 그 소수의 국가들이 그 중간 형태, 하이브리드 형태의 정부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다 아시다시피 국왕이 있는 나라에서 유럽에서 민주화를 거쳐서 의원 내각제가 됐죠. 영국, 많은 유럽 국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국왕과는 결별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독립한 국가죠. 그래서 미국 헌법을 만들 때는 새로운 원점에서 정부를 구성했는데 미국은 원래 주라는 버지니아, 뭐 매사추세츠 주가 먼저 있었고 거기서 미국을 만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만들어서 정부를 견제와 균형을 하기로 했죠. 어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프레지던트는 영어의 프리사이더, 즉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어떤 리더 그룹이 있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용어로 번역을 했죠. 그 자유중국에서 총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순탄하게 굴러갔느냐? 그건 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초기에는 선거를 두고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19세기 하반기 남북전쟁 이후에 대통령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에서 시오더 루스벨트까지는 뭐
들어본 사람이 대통령이 없을 겁니다. 뭐 체스터 아더 이런 사람 뭐 모르잖아요. 그만큼 대통령의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오히려 미국 국정의 중심은 의회였어요. 특히 하원이었습니다. 하원 의장이 가장 막강한 실력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대통령제가 실패했다고 보고서 그때 이제 독립을 한 캐나다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죠. 대통령제는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제는 이제 20세기 들어서 그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먼저 본 대통령 하딩이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약간 40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이죠.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른바 스튜어드십을 발휘한 것이죠. 참 미국 역사에 보면은 1900년하고 1920년에 대통령이 암살되고 병으로 죽은 것이 미국을 위해서 복이 됐습니다. 부통령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상, 맞아 국가적 리더로서의 대통령 역할이 좀 등장을 했고, 전쟁을 통해서 대통령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 거쳐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1973년에 하버드 대학 교수였었고 존 F 케네디 행정부의 백악관에서 특별 보좌관을 했던 아서 슐레징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임페리얼 프레지던시라고 해서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왜 견제와 균형에 근거한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됐다. 그래서 미국을 국가적 불행으로 몰아넣었다고 쓴 책이죠.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은 원래는 그 미국의 장관들은 우리나라 때 미니스트가 아니라 그 세크레터리죠. 그 비서죠. 비서. 말하자면 그래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참모자의 비서는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6.25 때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고향에 가 있던 트루만 대통령한테 한국에서 전제 북한군에 침공이 있었다고 보고한 사람은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비내치선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역할을 국무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 하죠. 왜냐하면 트루만 때 아이젠하워 때만 해도 백악관에 참모 특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강요가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그 참모이고 기능이었어요. 근데 존 F 케네디 때부터 백악관에 이른바 엘리트 그룹의 참모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오만한 엘리트즘에 사로잡혀서 국정을 몰고 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유명한 대실패가 뭡니까? 월남전이죠. 베트남 전쟁이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은 그야말로 하버드니 뭐 그런데 뭐 맥조지 본드니 월트 로스톤이 아주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 우수한 머리를 가졌지만은 대신에 본인들은 군대 가서 총 한 번 안 쏴본 사람들이 미국을 무모한 전쟁으로 이끌고 와서 수많은 인명을 상실해갖고 재정적 파탄을 일으켰고 결국은 월남에서 미군이 역사상 최초의 패배를 기록하죠. 그 전쟁이 뭐냐 그러면 그 미국 헌법에 의할 때 전쟁권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전쟁을 하겠다고 교서를 내려서 의회가 이제 선전포관을 그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했어요. 여론을 오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닉슨 대통령 때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뭐 선거 부정선거에 개입한 일이 발생했다.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대통령의 권력이 고삐 풀린 게 돼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제왕이 돼버렸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은 안 되겠다고 쓴 책이 바로 그 임페리얼 프레지던트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아서 슐레님도 그 자신도 존 F 케네디의 그 브레인으로서 백악관에 일을 했었어요. 아이러니죠. 그 후에 이제 그 70년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서 의회가 다시 이제 국정의 중심으로 오죠.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는 또다시 미국 백악관이 고삐 불린 전쟁을 해서 오늘날 그 중동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외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 개입에 대한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대통령도 현재 정치학자 중에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요. 국력 선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예비 선거 통해서 그 선거까지 엄청나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일반 투표에서는 무려 290만 표를 이겼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2.몇 프로 이겼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훌륭하게 낙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거연단 제도 때문에 오히려 소수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가짜 대통령이죠. 미국 역사상 그냥 가짜 대통령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선거제도의 맹점이죠. 근데 어느 나라든 간에 이게 제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내각제던 국가가 대통령 바꾼 경우 거의 없고 대통령제 국가가 의원내각제 바꾼 거의 없습니다. 그 하나의 일종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4.19 후에 의원내각제 잠깐 하다가 이제 대통령제 다시 돌아갔죠. 우리나라가 여기서 지금 개헌 특위대로 의원내각제 정부를 바뀐다면 이건 뭐 한 세기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부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또 전통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제가 많은 것이 남미가 많죠. 멕시코 등 뭐 칠레 대부분 대통령제고 단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남미가 왜 저렇게 정치가 저 모양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이 아마 대통령제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 쓰고 하고 죽기 살기로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검은 돈이 필요하고 정권 들어오면 검은 돈을 빼기 위해서 또 부정부패하고 말이죠. 그 한판 승부예요. 그리고 또 국민을 향해서 포퓰리즘 공약을 막 쏟아내고 아르헨틴 같은 건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제가 사실상 좀 성공하기 어려운 정부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제법 김영삼, 김대중 이게 제법 정권 교체도 해서 대통령제를 좀 훌륭하게 했다고 봤는데 요 근래 보면 별로 훌륭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대통령제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 선거 관리에만 국가 예산이 2천억 원 들어갑니다. 후보자들의 개인 경비 사안선 한 것도 1,000억 원 들어갑니다. 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비 선거 비용은 다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또 그걸 위해서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 할 것 같으면은 이건 뭐 조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1조 원의 선거를 해서 뽑아보니 또 몇 년만 가면은 다 잘못 뽑았다 하는 것이죠. 대통령만 바꾸면 세상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1년 지나면 저놈의 대통령 임기 언제 끝나나 아주 그냥 저주에 걸려버리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좀 반복해왔던 역사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다는 것이 많은 좀 논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개헌 논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헌법이 30년 됐는데 그 당시 좀 성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 뭐 6월 말일에 항쟁이 있었고 이제 개헌해서 대통령 선거하기 위해서 뭘 만들다 보니까 그냥 잘못 맞는 분이 많아요. 그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갖다 대법원장에 3명 임명한 것도 세계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그 굉장히 경솔한 조항이 꽤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는 이제 그 지방 분권화 같은 데에서는 그다지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 조항을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좀 우리 분권화 시대 지방자치,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좀 헌법 정신에 헌법에다가 좀 비교적 좀 상세히 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방 분권 국가임을 좀 천명을 하고 국가의 모든 정책이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좀 담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개헌특위에서도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또 하나는 87년에 비해서 그 당시 30년 동안에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로 이렇게 중요시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좀 헌법적 가치로서 헌법에 담아야 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우리 헌법이 좀 보다 여성 또는 소수자 여기에 대해서 좀 보다 그런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어떤 조항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리 합의를 보는 대체로 좀 개헌특위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단원제는 이렇게 다양한 그 사회적인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 양원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인데 그걸 늘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상원과 하원, 그 명칭은 뭐 4.19의 참여한 민의원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두고 하원은 그 인구 비례로 하고 상원은 광역 단체별로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어떤 광역 단체별로 상원을 배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6명, 제주도 6명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구비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에 6명이면 뭐 제주도는 한 2명 이런 식으로 좀 인구 비례가 아니고 자간 그 광역 단위를 존중해서 좀 인구 구성과는 좀 다른 광역 단체 단위별로 상원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로 선거구 임금 평등은 2대 1까지 인정이 되고 있지만은 그 선진국에 볼 때는 그 균등이 너무 큰 겁니다. 어느 한 지역구가 한 표가 다른 지역구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진국 따를 것 같으면 1.3대 1까지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수도권에서 60% 이상 나와버리죠. 임금 비례하게 되면. 그래서 뭐 저기 지방 가게 되면 군이 6개 돼야 국회의원 하나 나오고 뭐 서울에서는 고층 아파트 단지 하나면 국회의원이 하나 나오는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좀 의견이 일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은 안 되지만 대체력에서 뭐 250, 80명에서 330명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는가는 헌법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법에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례성의 원칙을 강화해야만 되겠다. 하원의 경우죠. 그래서 독일식의 소선거구 정당 명부식을 많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좀 위원들 간에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좀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극우 정당이 대두할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유효 투표의 5%는 따지 못하게 되면 비례 의석을 배제하게 되어 있죠. 과거에 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비례성을 너무 철저히 반영하니까 그 나치당하고 공산당이 너무 대거 그냥 의회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분열로 가서 그 나치가 집권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현재 좀 유력하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관과 그 대법관, 특히 구성이면 임기 이런 것이 좀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의원내각제 정부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독일식 또는 영국식의 뭐 의원내각제는 좀 어렵다는 것이 의견이고 대체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선을 하고 그 대통령한테 좀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죠. 국가 원수로서 뭐 외국 대사들을 그 신임장을 뭐 부여하고 외교 형식적인 외교권,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습니다. 다 제의시키는. 그러나 사실상 오스트리아에서 대통령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 다수 의견을 존중은 하죠. 뭐 그런 등등 몇 가지 또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체를 얘기해서 의원내각제와 비슷하지만은 대통령이 좀 상징성 이외에 몇 가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이른바 분권형 정부의 그 요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도대체 개헌을 하기는 하느냐는 것입니다. 뭐 국회 내에서 개헌 열기는 뜨겁지만은 사실 일반 여론에서 개헌이 뉴스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 여론이 뭐 개헌보다는 사실상 정권 교체 또는 우리 그 개혁 거기에 좀 초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개헌도 개혁 거대한 개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켜서 새로운 개헌안에 근거해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현행 헌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의 좀 가능성, 그 가능성도 굉장히 좀 희박해지고 있지만은 국회 개헌특위가 의견을 단일화를 내고 그것을 뭐 국회 본회의가 의결을 해서 대통령 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고 다만 새로운 헌법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0년 5월 30일에 발효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뽑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되는 건데요.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 입당하실 손학규 의장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분은 그런 주장을 그런 입장이신데 지금 뭐 유력한 주장인 문재인 전 대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대통령 5년을 뽑고 임기를 단축하지 않게 되면은 그 의원내각제 이 정부 변환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런 좀 이번에 개헌이 되지 않게 되면은 과연 이게 개헌의 동력이 다시 붙을까 하는 이런 좀 걱정도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는 문재인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같이 하겠다고 하지만은 현행 대통령 임기 5년을 두고 또 그 다음에 그 되면 뭐 대통령제를 버린다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거 그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 그 국회에서 개헌특위에서 논의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살려봐야 됩니까? 네, 그러면 박계일 당의장님의 예, 시간이 보니까 많이 가서 바로 본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력 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상훈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고 또 사실은 중앙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의 내용이 거의 이 권력 구조 문제 중심으로 뭐 보도도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이 지방 분권 개헌, 이상훈 의원님들이 부분적으로 국회 개헌 특위에서도 지방 분권 관련한 개헌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저도 국회 개헌 특위 전체 회의에 저희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일부로 제출하는 데 있어서 그 자리에 한번 가봤는데 의원들이 절반이 앉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는 분은 거의 없고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조기 대선이야 뭐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진중하게 이 부분을 논의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상돈 의원님 같은 분 계시면 충분히 될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도 봤는데 특히 지방분권 부분은 후순위에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 언론이나 시민사회 학계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당 같은 데서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역할과 또 노력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이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은요, 우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도 그렇고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이제 뭐 대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만 그때 메르스 사태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막 1위로 올라간 적이 있죠. 그죠? 그때 어쨌든 그런 서울시가 없었더라면 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최근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십시오. 만약에 이 광역시도 지방자치가 안 되고 과거처럼 부산시장, 뭐 광주시장 또는 지방의회도 없고 시도지사들이 있고 막 전부 옛날처럼 대통령이 전부 임명하는 한 1년도 채 안 돼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체계였으면 진짜 나라 엉망이었을 거예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전부 손 놓고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나마 이 시도들이 자율적인 그 지사들이 주민들에서 선출된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은 나름대로 지역의 체계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법률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데 입법이라면 그때에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뭐 프랑스 사례를 많이 드는데 이 헌법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중앙집권이 가장 강했던 나라인데 1980년대부터 지방분권 관련 법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한계를 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프랑스는 헌법 제1조 2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형 국가이라는 것을 전문에 넣으면서 계속 뒤에도 헌법에 분권 내용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부 계획이라서 이 지방행정 체계를 광역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광역단위죠. 레지옹 22개의 레지옹을 15개로 확대 통합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6개로 확대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16개 주를 12개 이렇게 확대 통합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 세계적 추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가지 정리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권력 구조 문제를 우리가 수평적 분권, 대통령 권한을 보면 이 지방으로 분권은 수직적 분권입니다. 이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야 수레 양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반드시 이번에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권한만 좀 뭐 나눴다, 뭐 오스트리스 유연집 정도를 했다 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권력 독점의 문제가 성자 독식, 합의제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게 선진국형 합의제 민주주의. 그러면 그게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권을 통해서 참여하지 않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으면 그 합의제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다시 중앙의 권력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나누는 것일 뿐이지 제대로 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요 골자는 그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라고 이런 자료를 보시면 아는데 2월 8일 날 최근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 시도지사 협의회는 아시다시피 각 시도지사들이 소속 정당에 따라서 예방에 따라서 참여를 안 하고 그 외에 지방 3단체라든지 지역 언론들이라든지 해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이 지금 9개 단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뭐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동안을 마련한 거고요.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데 우선 지방분권 국가를 이제 선언하자는 거 1조 3항에 우리도 좀 명시를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권도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는데 여러분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했죠. 지금 창원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통합창원시. 그런데 이제 창원은 또 광역시 해달라고 지금 청원하고 이번 대선 때 공약부터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추세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창원으로 통합을 한 것도 마찬가지고 경남도가 인구가 지금 40만 정도 되는데 지금 통합 창원시가 108만 지금 110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또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버리면 경남 울산 떨어져 나갔죠. 울산이 광역시 될 때 아시죠? 당시에 실력자였던 최용 의원이 억지로 그 울산 100만 인구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광역시 선택시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광역도, 광역시가 같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원래 부산 직할시였는데 뒤에 광역시만 이러면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바꿔야 된다. 아주 낡은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에 명시를 하자는 것이죠. 당시에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역도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광역기능을. 전국을 인구 한 100만 전으로 해서 40에서 한 50개 단청제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중앙집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만이 아니고 두 분 국회의원 중에 계시고 정동영 의원님은 그때도 장관하고 계셨는데 17대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당시 허태열 의원이 위원장 할 때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중앙정치권은요 끊임없이 어쨌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도지사로 와 있는 서병수 시장 뭐 여러분들 보면 자기들이 국회의원 할 때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직접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 지역 살림을 하고 나라가 돌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 토로를 해요. 중앙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지역의 지사나 시장을 하면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유혹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법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업무를 가까운 데서는 가까운 데서 하는 거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국가는 갈수록 기획, 조정하는 중심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입법권의 기소과 종류 이 부분도 지금 조례의 범위를 좀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률 수준까지. 그 다음에 입법권 배분, 행정권 배분의 내용을 좀 보시고요. 여덟 번째 그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재정이 아주 중요하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지금 뭐 정확하게는 7.8.5대 뭐그 정도 되는데 세출은 6대4입니다. 거꾸로 지방이 6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이 재정권을 쥐고 지역을 분할 통치합니다. 그 대규모 유치 사업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고 대선 때 되면 대선 후보들이 우리 정동윤 의원님도 직접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대선 후보들은 지역에 가면서 전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 그죠? 그거 다 합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못 메고 그러면 그 공약은 또 빌공약이 되고 그래서 지역마다 자기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지역 연구주의가 발동하고 그죠? 이런 게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자치조세권, 자치재정권 세율과 세목 이런 것도 지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자치조직권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의 서부산 개발국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건축물로 따지면 임시 사용, 가사용 승인입니다. 행자부에서 1년짜리로 허가받아서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국도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법령에 더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부시장이 29명이에요. 일본 오사카가 10명이 넘습니다. 부산시 부시장 2명이잖아요. 서울하고 경기도만 3명이고 나머지 다 2명입니다. 이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해양수산이 중요하다. 해양특별자치도 만들자. 해양부시장을 하나 두자. 또는 우리는 여성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부시장을 하나 두자.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중앙지방협력을 두자 이런 겁니다. 추가 논의사항은 뭐냐면 이제 방금 양원제 말씀하셨는데 양원제는 지방분권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 대표형 사원을 두자는 것인데 이때 이제 차등 양원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동등한 양원제를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동등 양원제는 지금 이 국회는 우리가 하원이라고 치면 이것과 상원을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동등한 권리 지금 미국식이죠. 미국 상원은 막강하죠. 유럽에는 스위스가 대표적인데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유럽은 상원을 둬도 거의 사실은 차등 양원제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런 데 다 차등 양원제인데 차등 양원제를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상원은 지역과 관련된 정책 그걸 구체화해서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독일법 같은 데는 그 부분만 심의할 때 상원은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차등 양원제를 할 것이냐 동등한 양원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등 양원제를 우선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식 상하 양원제는 오히려 지금 정치 혼란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하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고 그 다음에 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체 수도 문제입니다. 이 전체 현재 300명이 그대로 두고 예를 들면 이 하원을 한 200명으로 줄이고 상원을 100명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지금 300명은 그대로 두고 또는 한 250명 정도로 하고 상원을 100명에서 전체로 보면 한 50명을 늘리는로 갈 건지 이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광역별로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큰 주든 작은 주든 무조건 2명씩입니다. 100명. 그런데 독일 같은 데나 또 이런 보면은 이런 데는 또 인구별로 조금 끊어서 뭐 600만에서 뭐 이상이면 뭐 3명 뭐 200에서 뭐 500은 뭐 2명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는 뒀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출 방식이 직선으로 할 거냐, 간선으로 할 거냐, 당연직으로 할 거냐. 독일은 당연직입니다. 독일이 69명인데 상원이 지금 각 주의 총리들, 주 총리, 주 수상들이 하고 있는데 상원의 의장을 1년마다 주 총리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별도로 뭐 선출 절차가 없고 프랑스 같은 데는 간접 선거를 합니다. 한 15만 명 정도의 지방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데 선거인단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미국 같은 데 직선이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만약에 동등 양원제로 가면 당연히 직선을 해야 될 거고 차등 양원제로 가면 굳이 직접 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또 토론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우리 지금 단순 정다수 대표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당 바로 계시지만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당이 이 정당 대표를 제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석수는 그게 훨씬 못 미쳤죠. 그렇죠. 그게 지금 정다수 투표로 되어 있어서 국회의원이 한 선거구에 예를 들면 5명이 나왔다 하면 투표한 사람 중에 그 1등이 뭐 한 20%만 받아도 1등이 무조건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80%는 사표가 되는 거죠. 이 비례성이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이 20%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후진국 안에 들어가요. 그 나머지 80%는 이 대표성이 어디로 가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뭐 정당 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을 확대하는 방법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것도 같이 이번에 선거법 개정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같이 이번 개헌 양식을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 국민 발안제 이런 게 원래 유신헌법 전에는 있었습니다. 개정법에는 유신헌법 그 유신헌법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정당 공천 부분을 공천 폐지하자라고 당시에 국민당으로 전에 지난 총선이었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강력하게 주장을 보였는데 뒤에 결국 뭐 유행어가 되어버렸는데 대선 후보들 폭력까지 하고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부분을 헌법에 넣어서 이 정당 공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하자는 건데 물론 이거는 뭐 지금 와서 야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논의도 헌법 차원에서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지방정부 명칭 사용 부분은 뭐 지금 거의 다 됐는데 헌법 내용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는 용어가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헌법에는 뭐 지방자치단체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지금 현재 논의가 추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조문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쭉 넘어가셔서 뭐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 15일 날도 주요 대선 후보들 다 초청해서 뭐 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포항에서 한 4,000여 명이 모이는 지방 분권계획을 결의되는 광역시도 그리고 수내암산, 부산도 지금 3월 중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그런 활동들을 계속 저희들이 할 것이고 14페이지 보면 개헌 일정과 방향인데 조금 전에 이 의원님도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 이 개헌 일정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상컨대 만약에 지금 33일 전에 현재에서 판결이 난다면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선거가 될 텐데 뭐 그 전에 개헌안이 확정이 되면 뭐 그거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요. 4월 10일 재보궐선거 때 국민투표 같이 하면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참 어렵겠죠. 자 그렇다 보면 조기 대선 후에 그러면 뭐 개헌이 이루어질 때는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최대한 개헌안을 조속히 좀 마련하고 개헌안을 확정하고 그 개헌은 부칙에 다음 정부 임기 대통령 1년 이내에는 개헌을 완료하는 걸 뭐 부칙에 연기한다든지 이런 구속력이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선 전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이 최종 확정이 못 된다면은 그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안에 김종민 의원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밖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제기도 하고 있는데 개헌 절차에 관한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음 대통령 임기 1년 내에 개헌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음 뭐 대선 후보들이 또 하겠다 이러놓고 뭐 지방선거 다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부추겠다 이러놓고 대통령 되면 행정부 수장이 돼서 또 당장 성과 올려야 되고 민생이 이러면서 또 실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자는 것입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각 당 공식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각 당 국회의장 그리고 각 정당 대표 그리고 지방 사단체 뭐 언론 뭐 시민사회 등 공동으로 전부 국민들 보는 앞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사인한다는 이런 좀 구속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가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이제 중앙선거제 의결주의에서 그리고 이제 박 회장님은 지방 선거제 그리고 거기 이제 의원의 대표성이나 기대성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다음은 80분의 기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정부대 이성호 교수님께서 토론을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정부의 이성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한 6개월, 9개월 정도는 어느 내각제를 했습니다만 거의 18년을 대통령제를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1987년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한 30년 된 법이 그다음 지금 민주화에 초점을 맞춰서 대통령제, 단임제, 어느 단임제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30년 된 지금까지 유효한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방금 이상동 의원님께서 물론 학자시기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개헌 발제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안을 수 있는 게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3당 민자당 시절 때 JP, YS, 노태우 대통령까지 해서 내각제로 밑으로는 합의를 다 하고 또 깨지고 또 DJP 연합도 또 했다가 또 깨지고 그 다음에 뭐 노무현 정부 때는 또 대연정까지 또 거론되고 또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개헌 이야기들이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집권하고 나면 그것이 마치 국민들이 이야기한 양 없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뭐 촛불 민심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개헌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대통령제 중심 또는 이원 집정부제 중심 아니면 독일식 중심 모든 중심이 있습니다만 한국식으로서 새롭게 개발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만 비단 권력 구조만이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권력 구조도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박재율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 분권의 문제, 또 인권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복지적 문제, 또 국민의 전체적인 문제가 개헌 속에 담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권력의 문제만 개헌이 되는구나 이렇게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1987년도에 이루어졌던 직접 선거를 통한 대통령 직접 선거를 통한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권력의 문제만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지금 1987년도에서 지금 2017년도에 온 이 상황에서는 권력의 문제, 지방분권의 문제, 인권의 문제, 사회복지의 문제, 우리 국가가 대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전부 다 권력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개헌은 권력의 문제만 있구나 이렇게만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아갈 4차 산업혁명 뭐 국민의당에서 줄곧 뭐 대통령 후보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화, 복지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이번 개헌 문제에는 담겨져야 됩니다. 이를 담겨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권력의 문제, 지방 분권의 문제입니다만 사실상 1987년도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은 있었습니다만 지방 분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헌법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방자치가 된 지 YS 집권 때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1987년 이후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의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도 다뤄져야 된다. 여기에 이상돈 우리 의원님께 몇 가지 일에 있습니다만 뭐 독일식 명부제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오스트리아식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놓고 이렇게 보면 오스트리아식은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 권한이 없이 그냥 국회에서 하는 것을 그냥 국회에서 입법을 하게 되면 뭐 거부권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또 하면 실질적으로 국회가 정권을 장악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분화된
대의민주주의에서 양분화되어 있는 두 세력, 국회와 대통령,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선출하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그건 국회와 대통령인데 이 두 세력을 얼마만큼 균형적 민주주의, 바란스 데모크라시라는 균형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초점을 놓고 보면 개헌의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정당에서 지금 개헌은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권력의 문제에서는 권력 구조의 문제에서는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권력 문제를 국민의당은 정확하게 당론이 어떤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또 바른정당 그다음에 이름을 자유한국당인가요? 이름이 바뀌었죠. 새누리당인데 뭐 자유한국당 맞습니까? 갑자기 뭐 이름을 바꿔 놓으니까 그 당이 무슨 당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유한국당까지 정당이 어떤 형태의 개헌을 국민에게 선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당이 공이 개헌을 하겠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4년 대통령 중심제 뭐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원내각제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오스트리아식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권력구조를 개편해서 개헌하겠다. 이것을 내놓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2020년도 뭐 국민의당의 손학규 우리 그 전 대표께서 내셔왔던 2020년까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그 손학규 대표는 뭐 바깥에서 계속을 부르짖습니다만은 그래야만이 이것이 4년 중임제로 가는 대통령 분권형 개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지금 각 당마다는 개헌을 하기는 다 한다고 해요. 권력 구조에서는. 그런데 전혀 분권형 그 내용은 하나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시기적으로 개헌을 하기가 상당히 촉박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분명히 내놓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각 당마다. 그 당론으로 정해서 그것을 내놓고 선거를 치러야 될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권형 개헌에 대한 박재율 그 의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헌법에 반드시 지방분권이 총론이나 그 제1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벌써 지방자치가 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넘은 상태에서까지도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가 이것이 뭐 방금 이야기도 국회의원 하다가 중앙정부에 있다가 부산시장만 되니까 이렇게 열악한 줄 몰랐다. 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게 굉장히 지금 사실상 예를 들어 산청 군민이 3만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란 말이죠.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100만이 넘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이 규모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과연 헌법에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가 굉장히 규모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자치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강력시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행정구조를 개편해서라도 100만, 200만 원을 묶어서 지방자치라는 것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헌법 개정할 때 놓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력자치단체, 기초단체 이렇게 해서 헌법에 명시를 할 경우에 과연 그 지방자치에 대한 위배권이 상당히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의 조례는 사법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방자치 사법권.
또는 뭐 입법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 입법권을 볼 때 이것을 기초단체가 지금 기초단체에서 하는 조례, 그다음에 강력의회에서 하는 조례가 이게 상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약간 규모하고 비슷한 것 있습니다.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상충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돼서 토론하시는 분 좀 짧게 한 1분 정도 해서 정리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위원회 박범종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인대학교 박범조입니다. 네, 국민의당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정당보다 좀 다르게 뭔가를 항상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반갑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통합 개혁에 대해서 제가 논의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 아니면 약간 의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그때 87년 민주화 이후에 9차 개혁 이후에는 지금 이제 어쨌든 개혁에 대한 논의는 거의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실인들 사실은. 그리고 특히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기억한 거로는 당시에 자기가 개혁을 하겠다 하고 만약에 못한다면 규칙을 맞추고 1년을 먼저 줄이겠다는 말을까지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것이 실제에서 뭔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도 제가 공무원소라고 보다는 과연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논의가 옳든 그러든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3분 이상의 찬성이 과연 될지 안 될지 그것이 더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론적으로 다시 말만 있다가 멈춘다는 거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올해 대통령 선거의 탄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탄핵도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로서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안 되겠다. 국민들의 뜻이 저렇구나. 그렇게 해서 뒤늦게 가방수를 맞춰야 된다. 아니다라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뭔가 논의되고 그것이 수긍될 때 개헌의 논의가 될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이라든지 이런 의식을 내놓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거라면 거기에 의지가 있어야만 이 논의가 올해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박지원 차장께서 말씀하신 게 리얼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 누가 되시든 간에 국회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합의한 어떤 강조 문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어쨌든 법문을 시켜놓으면 어쨌든 개헌을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항이 만들자는 데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을 누구를 만들었냐,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권 창출이라는 거죠. 누구나 정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왜 이게 났을까라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제가 단순하게 모순돼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를 내는 각 정당이 자기 후보로 내는 후보에 대한 검증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KNN에서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CNN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CNN 자체에서 디스패치를 해서 후보를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된 KNN 뉴스에 보면 전용욱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었다는 겁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워서 정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논의가 있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개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후보를 내세우는 후보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확하고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검증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논의를 말씀드리면 이 개헌의 논의에 대해서 크게 지금 한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에도 봤는데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혼 집정부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 집정부제, 오스트리아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 논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단임제냐 중임제냐라는 논의입니다. 그리고 약간 언론에 나왔다가 지금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결선 투표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 창출과 정권을 잡는 게 문제라면 이원 집정부제에 만약에 대통령은 외교, 국방만 문제를 하겠다. 내치에는 관련 안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앞서 그 이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국가 잘못하면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대통령 덜러리가 되는 경우에요. 내치에는 전혀 간섭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총리가 뭔가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의 인식 속에서 과연 허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원 집정부에서 총리가 된다면 그 총리는 결국 뭐냐면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 원칙은. 그래서 한국이 적실한 쪽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야당이 이렇게 연립정당은 되겠지만 몇 개로 나뉘었을 경우에 이번과 같이 국회의장의 정세균 의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35% 40%가 있는 지금 이제 전 새누리당,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의석수에서 만약에 많은 차지하게 되면 총리는 항상 그쪽에서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감수하고 과연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이것을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단임제와 중임제에 대해서 논의인데요. OECD 국가뿐 아니라 그 전 세계 한 3개 국가를 해보면요. 단임제를 하고 있는 나라 11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단임제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이제 11개 국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의 패권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 오랫동안 그 독재를 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5년 단임제로 지금 합의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 이제 책임의식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1년 시작되자마자 벌써 레임덕이다, 3년 뒤에 레임덕이다, 이렇게 해서 정권의 어떤 정치의 어떤 정책의 어떤 이런 연결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 중임제입니다. 4년 중임제를 해서 4년에 끝날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정책적으로 잘하면 8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임제를 국가가 지금 103개 중에 한 98개국 이상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흐름을 간다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으로 변화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게 이제 결선 투표제 문제인데요. 결선 투표제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비용의 문제를 본다면 결선 투표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분권의 논의에 대해서 이제 박재율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분권의 논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방화 또는 세계화 또는 세방화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다문화 가족이든 이런 세계화의 흐름이 국경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자치권에 이것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지방 정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지방 정부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역량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산 문제든 자치권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국내외적 역량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헌법 권력 구조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통성을 인정받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든 내각이든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민영 변호사님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방자치는 잘 몰라가지고요. 중앙 권력 구조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개헌 논의가 본물 터지는데요. 역대 정권 말기마다 개헌 논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내각제를 비롯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또 광범위하게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는 일단은 헌법상 원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당과 국회를 그 통치의 하위 파트너로 여기는 것 같으며 그 위기 때마다 뭐 검찰이나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그 사정 정보 몰아가고 최근에 뭐 일련의 탄핵 여러 가지 보듯이 뭐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CJ 이미경 회장 사태 사건에서 보듯이 그 정치적 반대 세력뿐만 아니라 사회 내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탄압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 핵심 문제는 이게 정파를 막론하고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검증되지 않는 그 비선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 재벌 등이 이제 핵심 실세 비선을 찾아와서 줄대기를 하고 이제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제 측근 정치가 행해지고 이제 문고리 정치. 그래서 민주화의 역대 대통령이 뭐 예의 없이 임기 말에는 권력형 비리가 터지면서 이제 레임덕이 촉발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런 이제 근데 아직 결론은 난 것 같지 않습니다. 광범위의 사회적 합의가 지금의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이게 과연 대통령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통령 개인의 일탈의 문제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직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사회관계,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가 좀 더 필요하면서 그다음 연립정권을 통해서 협치, 여러 가지 집단지성을 통한 통치가 좀 더 정쟁을 극복하고 정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내각제와 이원 집정부제 모델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뭐 간단히 뭐 소개하면 내각제는 이제 독일의 내각제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제도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퇴출하고 있고 다당제가 또 선거제도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정부의 안정을 또 하기 위해서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은 후임 총리를 선출하지 않는 한 현 총리를 부심할 수 없도록 해서 내각제 고질적 문제점이 이제 잦은 정권 교체와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이제 프랑스가 가장 대표적인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고 내각의 수상은 국회에서 원내 다수당의 지도자가 선출되고 수상은 이제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 이제 대통령이 수상 임명권하고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회는 수상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이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소수당인 경우에는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수상을 임명함으로써 그 동고 체제, 뭐 코하비타시옹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대통령 소속 정당이 다수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실상 그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발제전 이상돈 국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그 내각제가 제 생각에도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것 같은데 내각제 개선을 위해서는 그 지금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3년 총선 일정에 맞춰서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는데 뭐 임기 단축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의 또 존속의 필요성도 뭐 강력한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국민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또 뭐 북한을 비롯해서 주변 사강이 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구축하고 있고 또 대통령제 그 장점으로는 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지금 뭐 이처럼 사회 변화 개혁 그 요구를 또 신속히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피즘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세계화에서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되는데 이런 사회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고 이를 공약으로 내서서 이를 당선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바람직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소속 동료의 다수당일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에도 다수당일 경우에도 좀 분권형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총리는 이제 국회의 책임을 지고 내각의 수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권과 당권이 분리되고 대통령의 그 권력이 견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기 중 선거로 소수당으로 될 경우에도 이 경우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대연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치 구조가 좀 더 협치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고 국회 생산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로 김정호 변호사님께서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멀리 전주에서 왔습니다. 정동영 의원님이 계시는 그곳 같은 모양인데요. 오늘 개헌 분과위원회에서 세 번째 토론을 하는데 이렇게 열띤 토론과 발제를 하는 건 부산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 경험, 철학과 시대 상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시대 상황이 정확히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보면 너무 특수죠. 정부의 형태가 주 논의 대상인 것 같은 인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좀 더 우리 국민의당 개헌특위 위원들께서 기본권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정 헌법이 담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 제도나 기본권 그리고 그 관련된 초소한의 것과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과연 개정 헌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각은 크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통치 구조가 헌법을 구성하는 주이고 기본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은 통치 구조가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통치 구조와 기본권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다른 구성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다라고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의 견해, 통치 구조가 기본권을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에 따르면 통치 구조가 기본권을 은혜적으로 부여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고 침해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견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전에 독재론에서 많이 이용됐던 그런 견해고요. 저는 견해에 반대하는 세력도 늦추자는 세력도 저는 이러한 시각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통치구조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통치구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본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가 현재 헌법학자들의 다수의 견해고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하면 그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혼합형 정부 형태든 간에 헌법기관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헌법기관들은 민주적 정당성 크게 상회한 만큼 권한을 가져가고 또 항시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선거제도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청원권 그리고 정동영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국민발언이나 국민소환도 바로 굉장히 이런 입장에서는 중요시합니다. 첫 번째로 선거제도를 보겠습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고 또 민주적 정당성 크기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26.7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걸 국회 의석수로 환산을 해보면 80석 이상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못 미치는 38석의 의석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 크기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고요. 이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바로 민주적 정당성 크기에 맞게 개정한다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독일식 정당 명부제 선거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당에서 박주현 의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이 언론 출판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상시적으로 민주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고 이건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집회 결사의 자유는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출판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상시적으로 민주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원권도 우리 국민이 필요하면 상시적으로 청원을 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 민주적 정당성으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 물론 보장이 돼 있긴 한데 청원권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청원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시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 반환이나 국민 소환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도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국민 반환도 반드시 인정돼야 될 거고요. 국회의원 소환도 우리 국민 소환 중에서 국회의원 소환 제도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때문에 많이 할 말은 많은데 이쯤에서 끝내기로 하고요. 다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절이 바뀌면 옷도 갈아입어야 하듯이 헌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는 건 맞습니다. 또한 개헌의 주체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당원이고 국민이고 그 목표는 국민 통합이어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말이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개헌은 한국 정치가 미래로 가는 화이트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하려는 개헌은 국민을 더욱 피폐하게 할 것이다.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야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의당원들은 이분의 말씀을 꼭 새겨드려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토론 마지막으로 국민정치연구원의 홍백석 장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짧게 그냥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2분이네요. 12시까지 하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분 정도 끝내고서 우리 발제하시는 분들이 또 질문 한 개씩 하는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이상돈 의원님께서 개헌특위위원으로 지금 특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력구조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이원 집정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으로 부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대 국회 헌법자문회의에서도 그렇고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20대 헌법특위에서도 대안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제 이것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되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뉴스가 들리겠구나. 옛날에 프랑스 정치 상황을 얘기하면은 동고 정부가 들어섰다. 코헤비테이션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즉 대통령은 우파 대통령인데 총리가 좌파 총리,
그런 적이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3번 정도 있더라고요. 1986년에 미테랑 대통령이 좌파였고 시라크 총리가 우파였습니다. 같은 동거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미테랑 대통령이 역시 좌파였고 발레드리 총리가 우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라크 대통령이 우파로서 대통령이 되죠. 그때 좌파 총리가 조스팽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동거 정부가 들어섰다, 상당히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뉴스를 들을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아마 개헌특위에서는 프랑스제가 아니라 프랑스식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식으로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대통령의 권한을 그 정도로 팍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선으로 뽑는 그러한 대통령인데 대통령 권한을 그만큼 줄이고서 오스트리아식으로 그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정국 혼란이 우려된다 하는 얘기죠. 이를테면 상당히 진보적인 국민의당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또 자유한국당 상당히 보수적인 총리가 들어섰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과 총리가 한 당이어도 여러 가지 분란이 많고 전국 혼란이 많은데 앞으로 두 세력이 총리 세력과 대통령 세력이 의회에서 전국에서 한국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분열할 경우에 대립할 경우에 얼마나 혼란이 심할까 이러한 점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개헌특위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상돈 의원님 가셔서 이러한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잘 전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4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발제하신 두 분의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봤습니다. 시간을 네. 35분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12시에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송백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프랑스 정부 체제는 사실 이렇게 모범적인 게 아닙니다. 대통령 경선 투표도 요새 보시게 되면 항상 1등, 2등 들어가는 극우 정당이 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좋아 보이지만은 그 시스템에 익숙하게 되면은 후보자가 여러 명 남아서 항상 극단적인 후보가 2등 올라와서 이제는 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딴 사람을 기습니다. 대표적인 르펜하고 누구죠? 시라크가 이틀 한번 나왔을 때 사회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할 수 없이 보수당을 찍었고 그러니까 저놈을 떨어뜨리기로 딴 사람을 찍어야 되는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가 뭐 민주적인 것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산정 4등이 2등을 이루어지게 되면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당 전당대회에서 1971년 당시 야당 시민당 전당대회 때 결선 투표 후유증이 결국은 80년, 87년 정권 교체를 막았던 원인이 됩니다. 그런 면이 제도가 다 이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국회한테 많은 힘을 주는 정부가 태어나게 되면 국회를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론이 많은데 제가 느끼는 국회라는 것은 저도 뭐 1년 9개월 됐나요? 근데 국회라는 것이 아무리 요소야대 힘이 많아도 정부를 견제할 힘이 있지 권력을 남용할 힘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또 4년은 철밥통인데 의원내각제 국회의원 이거 완전히 훅 부르면 날아갑니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는 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정부가 좀 내각이 너무 바뀌면 불안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 운영에 맡겨서 협치 같은 것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 뭐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뭐 손학규 현재 우리 고집당의 손학규 의장이 뭐 확실하게 임기 단축 이런 거 말씀하셨고 뭐 문재인 전 대표나 우리 안철수 전 대표나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없거나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원래부터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뭐 누가 후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개헌 특위에 나와 계신 의원들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새누리당 위원이나 뭐 바른정당 위원이나 우리 위원이나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원 중 약 4분의 3 정도는 대체로 우리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제 걱정이 뭐 의원 내각제가 되면 일본처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어떤 그 열기 같은 것이 풍토 정치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이걸 이렇게 합의를 모아서 개헌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이승훈 교수님 질문하신 그 지방자치 규모 부분은요. 우리가 큰 도시는 100만 기초가 사실은 100만이 넘기도 하고 뭐 3만 이렇게도 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그런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연구 용역도 해서 뭐 발표도 되고 있는데 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 인구 수만이 아니고 이 고령화가 되는 데가 이제 군단이 이런 데가 자꾸 인구가 줄잖아요. 청년을 놓고 이런 부분들에서 자치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자치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 복지 중심의 자치 예를 들면 청년이나 산업 도시에는 그것도 자치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국가에서 단일한 법률 체계나 행정 체계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지방 분권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 오스트리아 이야기 지금 많이 하는데 오스트리아 연방공화국입니다. 9개 주에 거의 모든 행정권 재정권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오스트리아식 권력 구조 분리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도 제가 알기로는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이 제국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운영에서 내각 중심으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주 상원도 그 지역마다 주 법률에 따라서 임기가 5년에서 6년 차이가 나요. 그 주에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규모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헌법에 명기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는 이제 광역과 기초의 자치를 둔다는 것만 하는 것이지 규모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참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가 한 21만 명 됩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위스나 이런 데가 5천 명 이렇거든요. 스위스는 24명의 자치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로 기초는 밀착되게 만들어주고 더 작게 진짜 커뮤니티가 되게 광역은 크게 만들어져서 내생적인 자발적인 이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주는 게 세계의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자꾸.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웃 일본하고 영국이 좀 많은데 10만을 넘지 않습니다. 10만을.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수가 지금 227개가 이렇거든요. 일본이 통합해가지고도 지금 1600개, 700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 자치 입법권 범위하고 광역과 기초의 범위는 여기 11페이지 보면 제49조 1항 2항에 좀 되어 있습니다. 특히 1항의 8, 9에 그 광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 모델,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 책임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걸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오스트리아 체제 같은 걸 발휘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연방공화국적인 지방 분권화되는 나라다라는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 다음 대통령의 임기 권력구조 문제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도 안 되는 떠내려가 버리고 기본권 문제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이 권력구조 문제 개편에 따른 임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헌법의 부칙 같은 걸 설정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예를 들면 반드시 꼭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안 해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일부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당이 먼저 좀 참고하시고 능동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제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제와 토론에 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위원회 개헌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